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는 벤자민이라고 합니다.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와 간단한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96년부터 인테리어 업계를 몸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테리어 디자인과 컨설팅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B2B 사업으로 한 8년 정도 다른 사업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인테리어 업계가 직면한 현실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불황, 업계 전반의 제작 깎아먹기식의 경쟁, 또 변질되고 있는 업체 간의 양극화 현상, 이런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2025년 현재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할지 그 방법과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레드에서 본 인테리어 업계의 고충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SNS나 잡지에서 보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자료 뒤에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땀과 시간, 환경적인 고통,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그런 공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테리어 업계의 첫 번째 고충은 무료라는 덫입니다. 상담 2시간 정도 하고 3D 도면까지 그려뒀더니 연락이 안 되시고 문자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종종 받아보셨을 거예요. 많은 의뢰인들이 실측, 상담,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견적까지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업체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3D 같은 건 그려드리지 않으시고 평면도 정도와 간단한 견적서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불안하신 겁니다. 왜? 다른 업체는 상세하게 그려주고 견적도 상세하게 뽑아주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업체랑 비교하기 좋게 상세 견적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시간과 인력 계산, 이런 걸 복합적인 것을 따져본다면 무료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출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고충은 비현실적인 예산과 기대치입니다. 고객님들이 보통 가져오시는 레퍼런스들, SNS나 핀터레스트에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디자이너들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 보면 현실과 또 예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디자이너와 컨설턴트가 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그 어떤 고객분들은 굉장히 무리하게 요구하시죠. 또 다른 데서는 이거 평당 얼마 해주기로 했다, 어떤 광고성이 있고 아니면 그 의도를 파악하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를 듣고 오셔서 많은 제대로 일을 하시는 업체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고충은 업자라는 폄하입니다. 왜 제가 폄하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부분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미적 감각이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업자라는 단어의 느낌을 아십니까? 업자가 따라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밝히거나 전문성,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업자란 말을 정말 대놓고 씁니다. 심지어는 제 후배도 저에게 일을 주면서 다른 제 3자 통화할 때 업자랑 같이 있어, 이런 말을 써서 저한테 제가 혼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바뀌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건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떤 실내 건축 면허 없이 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고충은 영세한 산업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대형 프로젝트가 나온다든가 큰 오다를 수주할 경우에 보통 보면 의뢰인과 시공사 간에 중간에 또 다른 중개업체가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구조, 이런 경우는 소통 의료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또 이런 중간에 마진이 아무래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공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고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서의 부재 혹은 허술함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구두 계약이나 생각보다 불완전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기로 했지만, 물론 처음 보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불완전해요. 뭐 금액을 썼는데 공사 범위라든가 자재 기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또 뭐 대금을 지급하는데 대금 지급일이라든가 공정별 기성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작업 일부입니다. 데일리 작업 일지만 잘 쓰셔도 나중에 가서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굉장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노션 같은 걸 이용하셔서 공정표를 만드시거나 일보를 공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철거 후에 드러나는 변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철거를 한 후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상호공간 같은 경우엔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봐야죠. 건물 내 혈관 같은 전기라든가 각종 배관,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균열,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 고객분들이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혹시 더 뭐 돈을 덜 받으려고 하나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고객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그런 견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실 때 철거 후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 다시 견적을 내고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중견 정도 되시는, 중견도 그렇고 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는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자 보수 책임 공방 부분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하자, 참 이거 답답합니다. 왜냐,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수정해서 잡아놓고 고쳐놨는데 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저도 그런 경우들을 해봤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인테리어 업체한테 책임을 묻죠.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도 사실은 그 부분을 고치겠다고 했으면 고쳐놓는 게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 불만도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건설회사들은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인테리어 업체한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뭐 제일 좋은 건 하자이행 증권 같은 거 끊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하자이행 증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뭐랄까, 철저한 그 인테리어 할 때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 놓고 네, 꼼꼼히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살인적인 감정 노동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어떤 요구, 또 불안감, 기대감, 불만, 이런 온갖 감정들을 전부 다 조율하고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협력업체나 시공업체, 자재업체, 이런 업체들 이해관계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타임테이블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 노동의 강도는 굉장히 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보통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턴키베이스 같은 공사들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고객분들은 디자이너와 얘기해갖고 믿었던 부분들, 얘기했던 부분들을 신뢰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대부분 요즘 다 3D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D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이나 거의 3D는 뭐 조그만 뭐 돈 1,000만 원짜리 공사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오케이 하셨으면 믿고 가시고, 변동된 사항들만 디자이너와 혹은 현장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객분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칩니다. 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못 해드리고, 신경 쓸 수 있는 것도 신경 안 써요. 빨리 끝내고 그만둬야지, 에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걸 제시하시고 잘 진행하시는 디자이너와 책임자분들과 일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말도 없는 근무 환경입니다. 평상시에 이 클라이언트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 평일에 하시다가 현장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다른 분들은 열심히 현장을 타임테이블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평일에 했는데, 주말까지 고객분들이 불러서 현장에서 현장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조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이런 것도 중요한 건, 그래서 데일리 일지를 계속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도 계속 보내주시고, 현장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영상도 짧은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좀 덜 불안해 하시죠. 네. 8번째는 박봉과 열정페이입니다. 신입 디자이너들, 사회초년생들이 인테리어에 꿈이 있어서 인테리어 업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쪽보다는 목수나 페인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세요. 돈도 돈이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 업체는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책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구조가 되고, 또 하나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갖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나도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죽어도 힘들지만 버텨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또 도제 방식으로 가리키는데, 인테리어 유튜브에 보면 참 분위기가 좋은 업체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되게 언성도 높이고 감정적인 그 심한 감정 노동을 시키는 인테리어 업체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우리가 견적낼 때 클라이언트한테 출장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담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다를 수주했을 때 들어갔던, 수주하기 전에 들어갔던 어떤 설계비라든가 현장 실측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수익률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지만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이용하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업체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바꾸지 않으시면 계속 악순환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레드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 큰 8가지를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뽑아온 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8가지 정도로 축약을 했고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인해서, 크게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인테리어 업계에 계신 전문가들이나 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속 불만이 쌓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빠르게 변하고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께 부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 이 소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커뮤니티나 아니면 작업일지, 카카오톡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현장 일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을 했고 업무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인테리어 한다는 놈이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를 내냐면 신뢰도 신뢰지만 일단 클라이언트를 안심시켜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계속 추가 공사가 늘어났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거를 서로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예. 특히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의뢰인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업체에 지금 의뢰하신 공간을 꾸며주고 있는 디자이너와 그 업체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또 표준계약서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하자는 하자 이행지권 같은 걸 끊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신뢰감 있게 행동을 했을 때 더더욱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현장 한번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커피라도 좀 사가시고요. 진짜 이런 말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맨손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왜? 야 그거 인테리어 비용에 다 포함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업체분들한테는 힘이 되고 현장에 일하시는 기술자들한테 정말 못질 않아 탁하질 않아 예, 벽지를 한번 제대로 더 발라주시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답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상 부족하지만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고 시공 감리도 하고 있는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제안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봤어요.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